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아쉬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일본 원정을 갔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대한민국과 일본의 10년 만의 한일전, 무기력한 경기 끝에 0대3으로 졌습니다. 저도 이 영국에서 이 경기 보면서 상당히 계속 아쉬운 한숨만 계속 내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기 0대3으로 진, 그것도 무기력하게 진, 정말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거의 한 0대5나 그 이상의 점수차로도 질 수 있었던 정말 졸전 중의 졸전이었는데, 이 벤투호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투 감독은 4-2-3-1 전형을 들고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를 원톱에 세우는 좀 파격적인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강인 원톱, 제로톱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4-2-3-1을 했지만 최전방 4명의 선수들이 제로톱의 형태를 가지면서 좌우 풀백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키핑을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키핑을 할 때 이동준이라든지 나상호라든지 이런 빠른 선수들이 중앙으로 가든 뒷공간을 침투하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동시에 홍철과 김태환 선수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풀백이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이 맞불을 놓겠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린 것 같습니다. 전반 8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그때 홍철 선수가 뒷공간을 향해서 쇄도를 했거든요. 이때 감각적인 패스를 들어가면서 벤투 감독이 노렸던 그런 구상했던 그런 움직임이 한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벤투 감독이 구상했던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일본의 전방 압박,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포함해서 압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진영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진영, 우리 수비수들이 있는 그쪽 진영입니다. 이런 공간, 약 한 35m 정도 되는 이 공간 속에서 한국 선수들은 5명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선수들은 거의 7명의 선수들이 이 한국의 이 진영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그림에서 보면 2번이라고 적혀있는 그쪽 선수 쪽으로 볼이 가서 1번으로 이쪽으로 이제 사이드로 패스를 넣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선수들의 전방 압박과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서 그 패스 자체도 상당히 부정확했고, 결국 볼 소유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에서 봤을 때도 이 7명의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한국 선수들에게 이 프레셔를 가할 때도 이 전체 선수들이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선수만이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선수들이 한 몸같이 압박을 하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압박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일본의 전방 압박에 비해서요, 한국의 전방 압박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 등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3선에서 패스가 들어갔고 2선에 있는 선수가 등을 쥐고 있으면서 사이드 쪽으로 패스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바와는 다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을 잡은 선수에게만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볼을 받아주는 선수 쪽에도 압박이 들어가야지 그 선수들이 뭔가 부담을 느끼고 실수를 하게 되면서 볼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 명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볼을 너무 편하게 잡고, 그리고 볼을 너무 쉽게 주는 그런 상황들을 상당히 그런 찬스들을 많이 이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선수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선수가 볼을 받으면 다른 동료 선수들이 그 선수가 볼을 받기 쉽게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방에서 요시다마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중원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 그 공간으로 움직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3선에서 이쪽으로 첫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 볼을 잡은 선수가 여러 방향으로 패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점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의 이런 움직임, 그런 볼을 받아주는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본은 손쉽게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그 위치상에서의 그 플레이였지만 이 최후방 이 3선 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우리 선수들은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최후방 수비수의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일본은 그 앞에 3명의 선수들이 딱 대형을 짓고 압박을 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점유를 하니까 볼을 가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전방으로, 그러니까 앞 전진 패스를 하려고 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패스를 주기가 마땅치가 않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를 받은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패스를 주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길이 막히면서 백패스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좀 그냥 어려운 패스를 해가지고 볼을 소유권을 내주든 거의 그런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에는 볼을 받을 선수들, 이게 어떻게 보면 패스라는 것이요, 뭐 유럽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다 보면 패스라는 것은 패스를 받을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선수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패스 받을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그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냥 볼을 잡으면 그 선수를 위해서, 볼을 잡은 선수를 위해서 다른 선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했고 빌드업 자체가 안 됐다. 그러니까 최후방 3선과 2선에서의 빌드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강인 선수가 있고 아무리 뭐 다른 그런 공격진에 그런 빠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패스 자체가 안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다른 선수들이 이제 볼을 받은 선수들이 딱 볼을 받으면 그 볼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 볼을 잡은 선수들이 바로 원터치로 탁탁탁 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볼을 잡고 계속 볼만 만지작 됐습니다. 투터치, 쓰리터치까지 가면서 이 패스를 내줄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볼을 계속 만지작 하니까 이 볼을 받으러 온 선수들이 이렇게 오더라도 계속 그쪽에 시간을 끄니까 일본 수비수가 또 거기로 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패스를 내줄 그럴 시간조차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볼 줄 데가 없으면서 다시 백패스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요, 뭐 전방 압박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에서도 적절한 압박을 했어요. 볼을 우리 선수가 잡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딱 한 두세 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패스 혹은 무리한 패스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일본이 손쉽게 볼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상황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선수들은 이날 선발 11명 중에 골키퍼와 좌우 풀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유럽파들이거든요. 이 유럽에서 이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볼 처리, 빠른 패스가 정말 절대적입니다. 조금만 볼을 끌면요, 바로 상대 수비진이나 상대 미드필더들이 와가지고 몸으로 빵 치고 볼을 뺏어내기 때문에 빨리 볼을 주고 자기가 공간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황희찬 선수나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권창훈 선수 이런 선수들도 볼을 빨리 주고 빠지는 모습은, 그거는 이제 그 유럽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볼을 잡고 빨리 처리하고 공간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유럽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볼을 잡고 만지작하고, 특히 아시아권 무대에서는 그런 쪽으로 너무 젖어 있었다. 그런 쪽에 버릇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처리가 빠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속팀에서 그렇게 했던 그런 버릇과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패스의 속도가 빠른데 우리가 아무리 일본보다 몸싸움이 좋고 일본에게 좀 부대끼며 산다고 치더라도 일본 선수들이 볼을 잡고 바로 내주고 자기는 바로 공간에 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싸움을 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패스워크가 정말 유리하게 갔고, 이 일본 선수들이 한국의 이 젊은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경기력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두 수 앞서 있었다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런 압박이 통하면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공간, 약간 허리 사이드에서 한 35m, 30m, 35m 그 공간 사이에 한국 선수들은요, 단 4명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 선수들은 그 공간에 6명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는 결국에는 선수들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축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4대6, 네, 상대가 안 되죠. 결국에는 한국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뚫어내지를 못하고 볼만 돌리다가 결국 소유권을 내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아마 이제 벤투 감독은 풀백이 많이 올라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풀백에, 정말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의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풀백이 올라가만 있다고 공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풀백이 이 볼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좀 내려와 주면서 왔다 갔다를 해주면서 그런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덩그러니 올라가 있으면 뭘 하자는 거죠. 여기 이 3선에서 볼을 잡아도 그쪽으로 패스를 한다고 해도 길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커팅을 당한다라든지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풀백이 그쪽에서 사이드라인과 그리고 수비수들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밖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공간, 작은 그 공간에서도 선수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거는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고, 전체적인 그 피치 위에서의 포지션 배분도, 그 밸런스 배분도 제대로 안 됐다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빌드업이 답답했기 때문에 이 장면도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골을 허용을 한 다음에 한국 선수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만 올라가 있으니까 중원이 텅 빈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도 중원에서 한 명이 들어오든지 밑으로 내려오든지 해가지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지면 좋았는데, 그냥 중원이 텅 비니까 삼선에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빵 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빵 때리는 그런 패스 자체가 성공만 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축구는 한 개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 디딤돌을 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그런 그림을 완성하고 하나의 그런 예쁜 멋진 조각을 완성하는 그런 것이 축구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뭐든지 한 번에 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과 그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기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한국이 조금 중원을 거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확률 낮은 롱패스를 했다가 패스 끊겨가지고 소유권 내주고 또 이렇게 일본에게 당하고 이랬던 그런 경기 양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측면, 이쪽 3선에서 볼을 잡았지만 한번 거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거를 또 참지 못하고, 아니면 볼을 잡았을 때 중원에 좀 더 내려와가지고 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면 그쪽으로만, 중원 쪽으로만 볼이 도전적으로만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돌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상대가 이제 볼을 만지작 하면서 상대가 압박에 들어오니까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려우면서도 확률 낮은 패스 길을 선택하면서 소유권을 내주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첫 골을 낳았던 장면인데, 일본이 첫 골 나오기 전에 패스가 무려 12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터치 혹은 투터치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거의 원터치 패스로 하면서 패스가 12번이나 이어지면서 이 일본은 한국을 계속 밀어붙였고요. 결국 그런 패스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위험 지역들, 아크서클 그쪽 우리 3선 라인이 있는 쪽과 일본의 그 숫자가 대등하게 가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숫자가 거의 대등하다 그러면 공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패스가 들어갔고, 우리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나온 것을 다시 패스가 들어가면서 첫 골을, 이른 시간에 첫 골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골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한국 선수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조급한 플레이를 하다가,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 플레이를 하다가 볼 소유권을 내줬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역습에 나서게 됐는데,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사실 이제 일본이 역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전에 지금 이
일본의 원톱 오사코 선수가 볼을 잡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오사코 선수 혼자 볼을 잡았을 때 한국 수비진들은 어쨌든 4명이 있으면서 지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끊어주는지 차라리 파울로라도 좀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때 오사코 선수의 상당히 그런 개인적인 역량이 괜찮았어요. 볼을 잡고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개인기를 발휘를 하면서 볼을 키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뛰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뒤에 보시게 되면 4명의 일본 선수들이, 이 오사코 선수가 이렇게 볼을 키핑할 때 4명의 일본 선수들이 세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수비 가담하는 선수들이 전혀 없습니다. 4명이 갈 때 그냥 기존에 있었던 4명의 선수들, 그 선수밖에 없고 나머지 미드필더 자원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계속 역습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 이후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 그 4명의 선수들, 거기 오사카에 포함해서 5명의 선수들이 페널티 지역 앞쪽에, 페널티 지역 안과 앞쪽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4명의 처음에 수비했던 선수들밖에 없고, 그제서야 2선에서 허리에서 수비가 가담을 하면서 달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골을 허용한 거죠. 결국 이날 경기, 이 한일전에서는 전반에 이 2골을 허용한 시점에서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이 이제 뭐 많이 넣으면서 좀 바꾸기도 했고, 일본이 또 여러 교체를 하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2골 차라는 게 있었고, 경기 분위기도 그렇고, 한국이 그때 돼서 일본을 이렇게 두드려봐야 일본은 손쉽게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하게 됐고, 그런 역습을 통해서 일본이 훨씬 더 또 많은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정말 4대0, 5대0이 나왔을 그런 경기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전반 초반에 일본의 강한 압박, 그리고 유리한 빌드업,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전혀 압박도 되지 못했고 빌드업 자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중반까지 2골을 허용을 하면서 모든 경기의 흐름이 넘어가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 참 아쉽습니다. 10년 만에 A매치 그 한일전이었는데 0대3으로 졌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한국 축구가 분명히 이 패배를 걸음 삼아서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